여기 프랑스의 한 화가가 자신의 인생이 한국 덕분에 180도 바뀌었다며 감격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으로 진정한 내면의 해방을 찾았다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산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그날, 저는 도망치듯 한국으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벽장 속 비밀일기처럼 숨겨둔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터놓을 순간이 오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연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족에 대해 설명할까 합니다. 우리 집안은 집안 대대로 존경받는 고귀한 귀족 가문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프랑스 혁명으로 신분제가 철폐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혈통을 중시하며 스스로를 백작이라고 여기며 사셨죠. 사실 지금은 귀족이니 평민 출신이니 하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지만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어떤 집안 출신인지 따져서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영국은 아직까지 왕실과 귀족의 명예가 막강한 품격 있는 나라라며 부러워하셨죠. 저희 집안이 귀족이 된 건 오래전에 저희 집안 출신 남성들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걸 인정받은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루이 13세로부터 백작 자기를 하사받으면서 귀족 가문이 되었다고 해요. 저희 가문의 고향은 콜마르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귀족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명망 있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백작 자기와 함께 많은 돈을 왕실에서 받아서 한순간에 부와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고 작은 마을 안에서는 왕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했죠. 마을 사람들은 저희 집안 어른들만 보면 그저 황송해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받들어 모셨다고 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귀공자처럼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죠. 하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막강한 부귀영화는 증조 외할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산업혁명이라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더 많은 물건을 기계로 빨리 만들기 위해 농사를 짓던 땅에 큰 공장을 마구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증조 외할아버지에게 접근해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투자를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던 거예요. 평생 일이라고는 하지 않고 고귀하게 자라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증조 할아버지는 그 사기꾼의 말에 속아서 가지고 있던 땅과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날리고 알거지 신세가 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증조 할아버지를 왕처럼 받들어 모시던 마을 사람들이 아주 냉정하게 외면해버린 겁니다. 피에르 영감이 쫄딱 망해서 거지 신세가 됐다지. 그래, 꼴의 귀족 나부랭이라고 잘난 척하더니 속이 시원하네. 이제 그동안 그 영감한테 무시당했던 걸 확실히 갚아주자고. 마을 사람들은 망해버린 저희 집안을 동정하기는커녕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때 외할아버지는 아무리 귀족이라도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저희 집안을 받들어 모셨던 건 귀족 신분 때문이 아니라 돈이 있는 부자였기 때문이었죠.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수모를 견딜 수 없었던 가족들은 다른 도시로 야반도주하듯이 이사를 가게 됐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화병에 걸린 증조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쫄딱 망했으면서도 여전히 뼈대 있는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도시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
공장에 들어가서 험한 막노동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비록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귀족이란 긍지를 가슴속 깊이 가지고 있던 외할아버지는 자주 공장 동료들과 다투게 되셨죠. 나는 너희들 같은 더러운 평민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고귀한 신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귀족 출신이라고 거들먹거려 당신이 백작이면 난 황제야. 몰락한 귀족 주제에 잘난 척하는 할아버지를 동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고 심할 때는 주먹 다짐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동네에 사는 이웃들도 나는 너희 같은 천민하고는 전혀 다른 고귀한 귀족이야라고 큰 소리치는 할아버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상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공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술이 취해서 엄마와 할머니에게 술주정을 했고 화풀이를 하며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소피, 넌 명예로운 귀족 가문 출신이란 걸 절대 잊지 말고 항상 신분에 맞게 품위 있고 우아하게 행동하도록 해. 혹시라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명심해.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요. 모두들 당신을 비웃고 있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게. 외할머니는 어떻게든 딴 세상에서 사는 외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애원했지만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술 취한 할아버지의 행패는 거의 매일 밤마다 이어졌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엄마는 할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도록 길들여졌어요. 매사에 귀족답게 처신하라고 간섭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자유라고는 일도 없는 생활을 해야 했죠. 엄마는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할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조금이라도 엄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심한 벌을 줬다고 합니다. 엄마를 비치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함 지하실에 몇 시간씩 가둬버렸던 겁니다. 아직 어린 10대 소녀였던 엄마는 어둠 속에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지독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바들바들 떨어야 했고 잘못했다고 울부짖으며 손이 퉁퉁 부을 정도로 지하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면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엄마를 꺼내줬다고 하네요.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엄마는 지금도 폐쇄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안방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곤 합니다. 하지만 2년 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착과 폭력, 술주정에 완전히 지쳐버린 할머니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2달 뒤에 돌아온 할머니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늘 할아버지에게 주눅이 들어서 순종적이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혼하고 갈라서자고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먹을 휘두를 줄 알았던 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던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뭐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줘.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완강했고 결국 두 분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처럼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늘 입에 달고 설던 귀족이란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해냈던 거예요. 모두들 할아버지의 변화에 놀라고 말았죠. 공장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일을 잘하는 할아버지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었고 할아버지는 술도 완전히 끊고 착실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피아노를 배우도록
개인 교사를 붙여주었다고 해요. 학교에서 피아노를 처음 배우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엄마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보고 할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개인 교습을 받게 하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낙이라고는 없던 엄마에게 피아노는 어둠 속에 비친 찬란한 빛과 같았어요. 피아노를 칠 때만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고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리면서 눈을 감으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거든요. 피아노를 배우는 엄마의 열정과 섬세한 감각을 알아차린 개인지도 선생님은 정성을 기울여 엄마를 지도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선생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바로 저였죠. 엄마는 보수적인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임신 사실을 숨겼지만 아무리 둔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숨길 수는 없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엄마의 임신을 알게 되었고 그때 정말 경악할 만한 사실이 한 가지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뱃속에 저를 가진 엄마를 매정하게 버리고 약혼자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엄마는 선생님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넋이 나갈 지경이 되어서 살아가는 걸 포기할 생각까지 했지만 뱃속에 든 제가 발길질을 하면서 요동치는 걸 느끼면서 차마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요. 제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 할아버지는 미혼모가 된 엄마와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셨고 시간은 흘러서 제가 걸음마를 배울 무렵에 할아버지는 저와 엄마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엄마는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말라고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할아버지는 애물단지 같은 저를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매정하게 쫓아내셨어요. 하지만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게 붙여주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제법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떠나고 10년 가까이 몸이 부서져라 일한 덕분에 공장장 자리까지 올라갔고 모은 돈으로 빵집을 인수해서 장사도 병행하셨는데 빵집은 대박이 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엄마와 저를 아주 먼 곳으로 보내려고 했고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친인척이 없는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엄마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아선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이제 막 3살이 된 저를 데리고 한국에 온 엄마는 연세대 한국어 어학당을 다니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연세대 학생이던 철민이란 남자분을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한국의 대학들은 외국 학생들의 유학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던 시기였고 연세대 안에도 외국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 걸 도와주는 동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도 그 동아리에 가입해서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습은 물론이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철민이란 분이 동아리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엄마가 다른 유학생들과는 다르게 어린애가 있다는 걸 알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었고 그러면서 엄마와 가까워지면서 친해졌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 친구 사이를 넘어서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철민이란 분의 부모님은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라 외국인의 애까지 딸린 과거가 있는 엄마를 절대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다며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셨던 거예요. 결국 두 분은 집안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고 엄마는 어학당을 마치고 저와 함께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시간이 약이란 말처럼 몇 년의 시간이 흘렀기에 할아버지는 저를 손녀로 받아들였고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미술을 공부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직 20살 한창의 나이였기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홍익대 미대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딸과 오붓한 추억을 만들었기에 한국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는 원하던 대로 홍익대 미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화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착실히 밟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의 개인 전시회에 갔는데 라운지에 흐르는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에 홀린 듯 마음이 이끌렸고 눈을 감고 가만히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냐고 물었습니다. 이 노래는 산울림이란 그룹의 너의 의미라는 노래야. 데뷔 40년도 훨씬 넘은 김창완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의 목소리인데 마음에 들어. 네, 전혀 촌스럽지 않은데요. 멜로디가 뭔가 아련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맞아, 김창완이 작곡한 노래들에는 애잔한 그리움이 묻어 있어. 교수님은 산울림과 김창완의 팬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음악 세계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셨어요. 원래 산울림의 오랜 팬이셨는데 최근에 스페인의 안토니 고르도스라는 유럽 음악계의 거장이 재조명하면서 이제는 산울림 LP 전집이 너무 유명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자기 보석함에 소중하게 들어있던 보석이 옥션 경매 시장에 떡하니 놓인 것 같은 기분이라며 웃으셨어요. 유명해져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면서 앨범을 한 장 줄 테니 집에 가서 들어보라고 하셨죠. 전시회를 둘러본 뒤에 정말 교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산울림의 앨범을 하나 주셨습니다. 집에 온 저는 그날 밤이 새도록 산울림의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고 그때부터 교수님처럼 산울림의 팬이 되어 한국 대중음악에 빠지게 되었죠. 당시 한국에서 유행하던 대중음악을 찾아서 듣다가 신중현이라는 가수에게 확 끌리고 말았어요. 펑키한 락 장르를 뛰어넘는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그는 40년도 넘는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세련된 음악을 만들었는지 의문이었죠. 단순하지만 현란한 멜로디가 쉴 틈 없이 꽉 찬 구성을 이루고 있었어요. 모차르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천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대한 것 같았죠. 얼마 후에 교수님은 아끼는 제자의 전시회에 저를 데리고 가셨고 이제 막 등단한 한국인 경호라는 화가를 소개해 주셨어요. 내가 보기에 둘이 그림체가 비슷해서 편하게 친구로 지내면 좋을 것 같아. 경호는 첫인상이 선하고 눈빛이 부드러워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경호도 처음 만난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첫눈에 느낌이 통해버렸고 자주 만나면서 연인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연인 사이가 되자 경호는 숨기고 있던 사실을 고백했어요. 사실 말이야, 내가 교수님한테 널 소개해달라고 졸랐어. 경호는 교수님의 개인 전시회에서 저를 보고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죠. 그래서 교수님에게 저를 소개해달라고 사정했다고 하네요.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비밀을 털어놓으며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졸업을 코앞에 둔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경호와 추구하는 스타일이 저와 비슷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구도와 색채를 어떻게 배치하고 그려나가면 될지 조언을 해줬고 경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가 저를 만나러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제 작업실에 들어선 엄마는 바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넋이 빠져 있는 거예요. 놀란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엄마는 지금 작업실에서 들리는 노래를 제가 어떻게 아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김창완이란 가수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이 잘 돼서 작업을 할 때는 늘 틀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깜짝 놀랄 말을 시작하셨어요.
오래전에 철민이란 분이 엄마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청혼을 했다고 하셨죠. 그날 그분이 급한 일이 있으니 동아리 방으로 빨리 오라는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다급한 목소리여서 놀란 엄마는 만사제 쳐두고 동아리 방으로 달려갔는데 웬일인지 동아리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그분이 혼자 기타를 들고 앉아 있었다고 해요. 어리둥절해진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분은 미소를 머금은 채 기타를 연주하면서 너의 의미를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에 동아리 멤버들이 하나씩 들어왔고 그분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엄마에게 반지를 주면서 청혼을 했다고 하네요. 비록 우린 헤어졌지만 난 아직도 그가 준 반지를 가지고 있어. 그날 받은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엄마는 잊지 못할 추억을 다시 떠올리고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셨고 그날 밤 제 손을 꼭 잡고 산울림의 노래를 밤이 새도록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민하다 이번 기회에 말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엄마에게 한국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제가 같은 시련의 아픔을 겪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셨던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단은 어떤 남잔지 만나는 봐야 되겠지. 라고 하셨고 여름 휴가철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서 경호를 소개했습니다. 엄마도 선한 인상에 예의 바른 경호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역시 내가 나를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은 확실하구나.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니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 한국 남자들은 유럽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거든. 엄마는 은근히 한국 남자들이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하고 허세만 부리는 프랑스 남자들과는 다르게 진실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엄마의 눈빛에서 쓸쓸함이 비쳤는데 아마도 헤어진 그분을 떠올리신 것 같았어요. 경호와 저는 엄마가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에 추억을 만들기 위해 조용한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엄마는 한국의 해변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하셨어요. 프랑스의 바닷가도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한국처럼 아기자기한 맛은 없었죠. 프랑스 해안이 단순한 데에 비해 한국은 백사장과 더불어 몽돌이라고 부르는 작은 돌들이 깔려 있었거든요. 부드러운 자갈이 깔린 해변을 걸으면 파도에 쓸려 자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광활한 우주에 저 혼자 있는 고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바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경호와 저는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호의 어머니를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경호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키운 외아들이 외국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경호의 엄마를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호 어머니는 유창한 프랑스어를 하시면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경호 어머니는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셨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 보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지만 옆에서 빙긋이 웃고 있는 경호를 보자 갑자기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불안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가 프랑스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겼던 거예요. 경호의 어머니는 프랑스로 유학을 갔을 때 몽마르트 언덕 주변의 거리 화가들을 보고 왜 파리를 예술의 도시라고 부르는지 알게 됐어. 그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자 진정한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해. 경호가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돈만 집착하는 여성과 사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를 보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구나.
어머니는 예술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으셔서 저희는 오랫동안 미술부터 철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어머니는 어떤 주제를 꺼내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음 걱정은 끝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일만 남았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프랑스로의 귀국을 며칠 남겨두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저녁에 식사를 마친 엄마가 느닷없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신 겁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해버리셨는데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에 엄마는 겨우 안정을 찾으셨어요. 엄마는 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으셨어요. 자주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호흡곤란을 겪으셨지만 프랑스 병원에서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그런 것이니 그냥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참고 지내라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의사들은 전혀 다른 진단을 했습니다. 이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많이 막혀 있네요. 그냥 태어나시면 언제 다시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실지 모릅니다. 이번에 막힌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싹 걷어내고 넓히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엄마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프랑스 의사들은 당장 죽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수고를 줄이려고 그냥 퇴원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환자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의료진의 실력이나 장비들도 독일과 더불어 유럽연합을 이끌어가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병동으로 옮겨져 입원하고 수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면회를 갈 때마다 한국 간호사들이 너무 친절하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어요. 그녀들은 제가 병원에 오지 못하면 혼자 있는 엄마가 무료하지 않도록 바이탈 체크를 위해 병실에 들를 때마다 스몰 토크를 하며 말동무가 되어주었다고 해요. 엄마도 살갑게 자신을 돌보고 챙겨주는 간호사들의 마음에 감동한 거죠. 엄마의 말동무가 되어준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경호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와서 엄마의 곁을 지켰는데 두 분은 금세 오래된 친구처럼 웃으며 수다를 떠는 사이가 되셨어요. 다정한 두 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었네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엄마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엄마는 모두 한국 의료 장비와 기술이 아주 뛰어난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엄마와 저는 연세대 교정을 둘러보며 산책을 했습니다. 옛날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건물들을 보면서 엄마는 머릿속에 고이 간직해둔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감격에 겨운 듯 눈을 감으셨어요. 저희는 연세대 근처의 음반 판매점에 들러 산울림과 신중현과 엽전들의 앨범을 샀습니다. 이미 상견례를 마친 거나 다름이 없어서 2달 뒤에 결혼식을 치르기로 날짜를 정하고 엄마와 함께 프랑스로 돌아와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에게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조용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엄마와 제 손을 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옛날에 너희 모녀에게 몹쓸 짓을 참 많이도 했어.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 주겠니? 할아버지는 이제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계셨고 옛날과는 전혀 다르게 품이 있고 점잖은 분으로 변해 있었죠. 할아버지가 입에 달고 사시던 귀족의 품격을 가진 분이 되신 거예요. 엄마는 흐느껴 우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셨고 그것으로 저희들의 가슴에 못 박혀 있던 아픈 기억은 모두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경호가 빅뉴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한국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의 옛 연인 철민이란 분을 찾았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경호에게 새로운 카페를 찾았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 선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명소나 맛집과 특이한 컨셉을 가진 곳을 발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걸 취미생활처럼 즐긴다고 하네요. 선배는 차를 몰고 외곽순환도로를 따라가다 한적한 산길로 빠져서 한참을 달린 끝에 뭔가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카페 앞에 도착했답니다. 카페의 외부는 아담한 한옥을 연상시켰고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시간을 70년대로 돌려놓은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고 해요. 의자와 탁자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옛날의 다방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음악도 옛날의 통기타 가수들의 음악을 주로 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전적인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지만 앞거는 통유리로 된 창문을 통해 보이는 탁 트인 전망과 풍경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산기슭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경치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기에 딱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그림에 대한 구상을 할 때면 자주 갔는데 이상하게 카페에 갈 때마다 산울림의 노래가 꼭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골이 되어서 사장님과 친해진 뒤에 왜 산울림의 노래만 틀어놓으시냐고 물었더니 첫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이 노래를 듣는 거야. 그녀에게 청혼할 때 이 노래를 불러줬거든. 그리고 사장님의 첫사랑이 프랑스 여성이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경호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짜릿한 느낌이 등을 타고 올라왔다고 해요.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경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혹시 그 여성분의 이름이 소피 아니에요? 맞아.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모든 게 분명해졌고 경호는 저와 엄마에 대해 자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금세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다고 하네요. 엄마와 헤어진 후 그분은 부모님의 뜻대로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재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하셨죠.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묘한 운명처럼 다시 찾아오자 그분은 흥분한 표정으로 빨리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흥분과 설레이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경호와 저는 두 분을 만나게 해준 뒤에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제주도의 해변에 작은 별장을 가지고 있으니 그곳에서 저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더구나 경호와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갈 생각이었는데 너무 잘된 셈이었죠.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엄마는 저와 같이 부산하게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가봤는데 엄마는 침대에 앉아서 그분이 청혼하면서 건네준 반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안방문을 닫아주었죠.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고 깨지기 쉽지만 서로를 잊지 않고 간절하게 원한다면 꼭 다시 만나는 법인 것 같아요. 어쩌면 곧 엄마가 받은 반지가 잃어버렸던 역할을 이제는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참, 제 사연을 들어주신 한국분들께 꼭 하나 부탁이 있어요. 제가 요즘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산울림 너희미의 피아노 버전을 라운지 음악으로 선정했거든요. 기적 같은 평온함과 설렘을 가져다준 산울림의 노래처럼 제 전시회를 찾은 분들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작업실에 놀러온 후배들이 이 노래를 듣더니 요즘 프랑스의 아이돌의 정신없는 랩 가사보다 훨씬 가사가 좋다면서 놀라더라고요. 자기들도 한국의 올드팝을 전시회 라운지
음악으로 써야겠다면서 하도 호들갑을 떨어서 산울림, 조용필, 신중현 같은 가수들의 이름을 적어주었어요.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면서 더 많은 가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한국의 올드팝 거장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음악이 흘러나오는 전시회가 있다면 프랑스 화가는 아닌지 물어봐 주세요. 파란 눈동자를 가졌지만 마음속에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저일 수도 있으니까요. 클레르님의 가슴 따뜻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라는 노랫말처럼 다시 만난 어머님과 철민님이 서로에게 커다란 의미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